어떤 내용을 지금 합의했다고 얘기했었던 건가요? 네, 일단은 어제 저녁 8시에 다들 식사를 마치고 아주 기분 좋게 있을 그 시간에 갑자기 송원석이랑 김병기가 카메라 앞에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갑자기 뭘 합의했다고 발표하는데요. 갑자기 환하게 웃는 네.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3대 특검법 이게 내란당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기름을 부은 게 있어요. 나경원 법사위 간사 이거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국민들이 내란 혐의자잖아. 얘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법사위 간사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것도 합의를 해버렸어. 내란당이 주장하는 사안들을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가 되니까 국민들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자, 그래서 한밤중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특히 법사위원들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우리랑 논의한 적도 없는데 하면서 입장을 주르륵 내기 시작합니다. 추미애 의원, 박선원 의원,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박은정 의원,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입장을 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거 의원들이랑도 협의한 내용이 아니에요. 법사위랑 위원들이랑도 협의를 하는 게 아니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나 이거 들은 적은 없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응들이 국민들이 막 진짜 벌떼같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이러니까 갑자기 김병기 의원이 말을 바꿔요.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왜 자꾸 합의라고 하냐. 난 그런 말 쓴 적 없다. 1차 협의한 거다. 1차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국힘당이랑 김병기 원내대표가 만나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영상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합의했다고. 손잡고 쪽지 주고받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사진도 활짝 찍고. 네.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합의를 한 것처럼 합의문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왜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왜 자꾸 합의라 그래. 이거는 1차 토론한 거라니까. 협의다 협의. 합의한 것처럼 그럼 사진을 왜 찍습니까? 손은 왜 잡았어요 그러면은? 왜 웃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1차 협의를 했고 결렬됐다고 입장을 냈어야죠. 근데 수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합의잖아요. 자, 그리고 송원석이 뭐라고 얘기했던 놈이에요? 정청래, 이재명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게 밝혀진 날에 저렇게 웃으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내란 공범들이랑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죽였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랑 그 발언 때문이라도 이 협의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무슨 협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논란이 있었죠. 윤리위도 엉망으로 구성해놔서 아무것도 작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윤리 구성할 때도 국힘당과 합의를 해서 구성을 했고요. 민주당 6명, 국힘당 6명으로 동수로 만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윤리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합의하지 말라고 그놈의 협치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야당까지 다 포함해서 190석이 넘는 의석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하도 그 의석이 없어가지고 자꾸 협의해야 된다고 하길래 우리가 193석을 준 거잖아요.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 안 해도 되는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으면은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걸 결단하셨어야지. 자, 어쨌든 근데 일단락이 됐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렬됐다. 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지금 최종 나오는 거 보면은 수사 인력 증언이랑 수사 기간 늘리는 거는 원안대로 하는데 나머지 이제 중계와 수사 지휘 관련해서는 다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한테 소상히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왜 나한테만 난리야? 나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간부들이랑 다 긴밀하게 소통했어 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난 정청래 당대표한테 가서 공개 사과하러 갈 거야. 이번 의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의총 끝나고 야 그냥 이거 덮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랑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합의하자고. 이거 국민들이 기만한 거 아닙니까? 사실 관계를 떠나서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고 하면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 말대로 정청래랑 뭐 합의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합의를 했고 다 소통을 했다라고 쳐도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 선에서는 왜 못 끊습니까? 그걸 왜 합의해줘요? 그래놓고 지금 억울하다. 왜 나만 당하냐? 왜 나만 총대 매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도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라고 버텨야 되죠. 그게 원내대표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는 내란당에 협치 안 하겠다고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놓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누가 개인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이 논의가 어디까지 알았고 우린 이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특검법을 어떻게 원한대로 통과시킬 거냐는 거, 내란 청산에 진심이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명령은 내란 청산입니다. 국힘당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지금 국힘당은 범죄 집단이고 해상당해야 되는 정당이고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번 정부의 살리는 국힘당을 해산시키는 거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그 패턴을 보면은 국힘당 해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입장이. 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입장을 내냐면 여당 야당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 국힘당도 야당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정신머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대한민국 뭐 좌우의 날개로 단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좌우가 다 동일하게 존재를 해야지 이 균형을 맞춰서 날 수 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죠. 진정한 우파라면 문제가 없지. 근데 극우 세력들, 이 범죄 집단들, 이 사람들은 처벌돼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네. 국민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이 납니까? 응징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꾸 보수로 인정을 하면서 이 정치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모욕인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뭐 내란 청산에 지금 뭐 촛불도 좀 작아지고 이러니까 내란 청산에 이제 관심 좀 식었나? 라는 생각을 했나 보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금 체포한 일, 아주 충격적인 사건, 요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갑자기 미국의 상부 지시로 귀국이 늦어진 거를 말씀드렸었는데 무슨 논의가 되고 있다, 무슨 미국이 이제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죠. 이 상부의 지시가 트럼프의 요청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뭘 그래서 요청한 겁니까? 구금된 한국인이 모두 숙련 인력이니 미국에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 그래서 미국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해주면 어떻겠냐라고를 감옥에 가둬두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체포를 왜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하러 보내놓은 노동자분들을, 기술직들을 왜 체포를 한 겁니까? 뭐 이게 사실 불법 구금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불법 구금을 해놓고 이건 전쟁 선포였잖아. 더 일해주면 안 되겠냐고 안 풀어준 상태로 요구하는 게 어딨어요. 지 멋대로 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미국은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하며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똑똑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것을 권장한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안 갔어요 지금 미국에? 미국에 불법적으로 간 사람이 있어서 체포가 된 겁니까? 그 당시의 상황 보면은 합법적인 서류를 제시를 하고 난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 서류를 거들떠도 안 받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잡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미안하다, 몰랐다, 사과부터 해야지.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우 가지 말고 잠깐 좀 있어봐. 니네가 할 일이 있잖아. 미국 노동자들 이거 교육시켜주기로 했잖아.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죠?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지막까지 가서 교섭을 했는데 되게 걱정되는 거는 엄청 트럼프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처럼 외교부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트럼프가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자세로 무슨 협상을 한다는 겁니까? 미국이 저지른 이 폐악질에 대해서 사과와 항의를 해도 모자를 파네. 아, 트럼프가 뭐 이런 부분들 다 이해해 주시고 또 뭐라고 해요? 한미 정상 간의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신뢰가 두터웠는데 왜 잡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짓을 저질러요? 트럼프가 무슨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무롱합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 측 이제 조현 장관과 루비오 장관 회담 이후에 발표에는 이런 사과가 담겼어야 되는데 미 국무부 발표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빠져 있어요.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 강화, 공정한 무역 파트너십, 방위비 분담 확대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일진이 학폭을 저지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끌고 가. 막 때린 다음에 야 우리 친했잖아 왜 그래 장난인데 나 도와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가 달라요?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야 돼 우리가? 아유 고맙습니다 트럼프 이것도 이해해 주시고. 이건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부가 이런 입장으로 미국이랑 대화하면 안 돼요. 강경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로 귀국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귀국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갑과 쇠사슬로 동맹국 국민들을 한껏 모욕해놓고 나서 고급 기능기술자들은 다시 남으면 어떻겠냐. 비자 문제 해결해보겠다. 근데 웬만하면 정상적인 비자 절차를 밟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줄임말은 미쳐버린 국제깡패라는 뜻인 건가요?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습니다. 동맹은 말로만 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야죠.
자존심을 짓밟히는 이런 모욕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요? 이번 때에 주권자 국민이 반드시 끊어낼 것입니다. 촛불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아무튼 촛불입니다. 오늘 뉴스브리핑과 경환적 사고가 방송됩니다. 김재영 님이 한 주 내내 고생이 정말 많으세요. 김재영 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역대급 출연입니다. 김지선 사회자님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 갔습니까? 채널 주인장. 네, 우리 김지선 사회자가 지방에 강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거기 가느라 오늘 제가 대타 진행자로 왔고요. 우리 김재영님은 김재영님 어머니께서 김재영님을 방송 출연으로 안부 확인을 하시기 네. 때문에 네, 자주 아들 보고 좋죠 뭐. 오늘 이번 주는 건강한 모습 계속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딱 전에 국힘당 저희가 소식들을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근데 국힘당이 지금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장외 집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거기서 그 눈 도른자 있잖아요. 네. 김민수가 아주 재밌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재미로 일단 그 영상부터 좀 먼저 보실게요.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임명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촛불 행동이라는 한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2024년 6월 촛불 행동이라는 이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촛불 행동의 대표 권오혁은 국가보안법 5범 전과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전과 5범 권오혁이 검찰개혁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아, 뒤에 내용이 있는데 이 검찰개혁 집회와 이 탄핵 청원에 북치고 장구치고 놀아난 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내란범입니까? 국가보안법 전과자에 놀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내란범입니까? 이 얘기를. 니들이 내란범이지. 아니 그리고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에서 촛불 행동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희도 민망해지잖아요. 당 차원으로. 네, 아무튼 저희가 해왔던 거를 잘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뭐 심심한 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디 가서 저희가 진짜 저희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국힘당이 저희 고생을 알아줘서 저 윤석열이랑 국힘당만 알아주면 저희는 충분합니다. 그만큼 쟤네들은 괴롭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주권자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바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거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몰라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주권자 국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내일 촛불 집회 때 그래서 어떻게 주권자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흔드는지 한번 김민수 말대로 저희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광장에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집회 홍보를 지금 국힘당이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나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왜죠? 정말 뜬금없는데. 죄송합니다. 되게 고마웠나 봐요. 네, 죄송해요. 눈이 좀 따가웠습니다. 집회 홍보를 지금 국힘당이 대신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탄핵 전에 민주노총이랑 민주당이랑 그 다음에 한 자리에서 했던 날이 그쵸 있죠. 연속 집회를 촛불 행동에 했었을 행동까지, 때 네. 이것도 한동훈이 홍보를 해줬었거든. 네, 셋이서 손잡았다 막 이러면서 대대적인 홍보가 돼가지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맞아요. 이번 내일- 주도 김민수가 한동훈급이 될지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봅니다. 내일 많이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집회한다.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귀국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내리는 귀국길에 오르시는 영상, 내려오시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네. 구금 7일 만에 풀려나서 네. 미국에 의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근로자들을 직접 챙기고 마중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이고 잘하셨죠, 이거는. 네.
한국 그 구금돼 있다가 풀려나신 분들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가족분들이 마중 나오셔가지고 김치찌개 해주고 싶다 아유.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할 일을 한 거다. 입 다물어라. 이런 태도로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체포 당시 상황을 지금 복기해보면서 어떤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체포를 당시 할 때 그 특정 장소, 그러니까 공장 부지와 특정 인물, 그러니까 난민 4명만 원래는 체포를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난민 4명뿐만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까지 다 지금 체포를 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장에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거의 뭐 군병력까지 투입한 거기 때문에 4명을 잡으러 갈 리는 없는 규모였죠. 그렇죠. 애초에 처음부터. 근데 네. 얘기하는 게 계속 비자 문제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들이 얘기하는 합법적 기준의 비자를 미 당국에서 잘 내주지 않는 비자라며.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관련 비자나 서류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네. 가디언지가 보도한 그 IC 이민 당국의 유출 문서에 따르면은 구금된 노동자 중에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를 IC 자체도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내부 문서를 단독 입수를 했어요. 한 명이 적법한 비자가 있었고 지난 6월에 입국을 했고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구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실제 합니다. 실제로 합법 체류자에게 자진 출국 제한을 한 사례가 미국이 이전부터 있었다. 이번 체포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익명으로 요구한 이민 당국자가 얘기를 이제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를 해서 각 나라들마다 이제 협박 사안으로 내미는 거예요, 이거를. 네. 네.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도 지금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HLGA 배터리, 그리고 스틸 브라더스 개발 등 관련 업체 문서, 현대차 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겠죠. 그리고 전자기기 압수, 컴퓨터 로그, 브라우징 기록, 이메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검색 기록, 암호화 키, 접근 장치, 이런 것들을 다 압수를 했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압색 영장도 들이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무차별 연행을 해갔는데 이런 것까지 다 압색을 했다는 거야. 네, 불법 체류자 잡아간다면서 개발 관련 문서들은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협박 문서 제시해놓고 현대차 공장 핵심 내용을 그냥 빼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암호화키랑 컴퓨터 로그, 전자기기들을 왜 가져갑니까? 그래놓고 트럼프 뭐라고 해요? 트럼프가 구금 한국인들에게 미국에 계속 남아있으면 좀 어떻겠냐라고 해서 귀국이 지연된 거예요, 하루. 그게 이제 어제 상황이었었죠.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감옥에 가둬놓고 남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이 미국 노동자들만으로는 공장이 안 굴러가는 거야.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고급 인력들이어서. 강제로 공장 지으라 해서 갔고, 인력도 우리가 보냈고, 임금도 우리 공장에서 내, 현대차에서 내. 근데 미국 노동자들로는 숙달이 당장 안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안타깝지만 문맹률이 미국이 높아요. 네, 그런 쇼츠들 유행하는 게 많거든요. 네. 미국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가르쳐 준다고 해도 얘네들이 금방금방 배울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거 쇼츠 혹시 영상 있나요? 네, 네. 쇼츠 좀 볼게요. What century are we in? 20. What's 6 times 7? 6 times 7? Yeah. 48. 6 times 7. 48. You try to ahead of How many moons does the Earth have? 6. Yes. How many people are on Earth? Around how many, if you had to guess? I don't know, 200 trillion? Something like that. Around how many people would you say live on Earth? On Earth? Yeah. 8 million. Million or billion? 8 million. Yes. Do you know what country we gained our independence from? France? Yes. Do you know what the third month of each year is? February. 이런 상황입니다. 저게 되게 도는 쇼츠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갑자기 이제 체포는 시켜놓고 보내려고 하니까 공장이 안 굴러가니까 남아달라고 한 거야. 미국 노동자들로 안 되니까. 이런데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오히려 더 건방들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미국의 악시오스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쪽에 전화해서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제대로 일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표정이 아주 가관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Okay? They should get the proper visa for their workers.
Come on, get a work visa. What they did is they came in on tourist visas, and then they're just working in this plant. Get the right visa, and if you're having problems getting the right visa, call me. I'll call Christy Nome. We'll help you get the right visa. But don't do it the wrong way. You can't do things the old way. Donald Trump requires you to do it correctly. You want to immigrate, you want to bring workers here, go through the right process. You can't skirt the rules anymore. That is over. 네, 저러고 주접을 떨고 있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공장 지어주죠. 용돈 찔러주죠. 노동력까지 보냈는데 쇠사슬로 묶어놔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국가사실 테러 사건인 거거든요. 엄청난. 우리 돈으로 공장 지어서 돈 벌게 해주고 투자금들은 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야, 너네 절차 제대로 안 밟았어? 좀 제대로 좀 해.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우리가 미국한테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조현 장관이 그 미국에 가서 어떻게 교섭을 했으면은 저런 태도로 나옵니까? 그런 얘기 했다죠. 뭐 한국 노동자 구금 관련된 얘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했었다라는 이제 헤드라인을 좀 보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기사 보면 이제 안타깝죠. 그런 얘기를 하라고 사실은 외교부 장관도 있는 거고 보내기도 한 건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런 얘기를 들을 처지가 아닌 게 미국에 700조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돈 주고 공장 지어주고 직장도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관세 얘기도 했어요. 러트닉이. 어떤 얘기를 했었죠? 네, 관세 관련해서는 한국이 무역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고요. 그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최종 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떠한 이면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미국의 관세 증액에 우리는 방어하러 간 건데 그럼 방어하면 된 거지 뭐하러 사인을 하냐. 우리에게 이익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는 말이죠. 일본은 미국이랑 사인하고 나서 서로 말이 달라가지고 뒤통수를 크게 맞았어요. 방어를 못했다고 이시바가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요인이 하나가 되겠죠. 러트닉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알래스카 송유관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돈을 요구하고 일본이 돈을 보내주면 일본이 투자금 회수할 때까지는 5대5로 나누다가 나머지 투자금 다 회수하면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갈 거야. 이 협정을 한국에도 그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묶고 나서 관세로 또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왜 사인 안 하냐 이렇게. 이건 그냥 삥 뜯는 거죠. 이게 어딜 투자입니까? 아 진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해야죠. 한미동맹은 쇠사슬 동맹인 겁니다. 호구 동맹이고 인질 동맹이고. 반드시 끊어내야 되고요. 싸움을 거는 건 미국입니다. 절대 주권자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자주가 없으면 인권도 없다라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저는 느꼈거든요. 트럼프에 열받는 사람들 웹자보 띄워주시면 내일 오후 6시 집회로 모두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가 또 홍보를 했기 때문에 같이 더 많이 광장에서 우리 호흡을 같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흔들어 버리자고요. 네. 그리고 러트닉 장관이 왜 여행 비자를 갖고 들어와서 일을 하냐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 건 미국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지금 김준영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여행 비자 받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했죠. 미국에서는 여행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는 하는데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 맞는 말이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관광 비자로 가서 일을 했어? 관광 비자 말고 안 내준다니까 미 당국이. 근데 공장은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가서 한 거예요. 어떻게든 해주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당 소식 앞에 살짝 알려드렸는데 장외투쟁 하고 있잖아요. 네. 얘네 장외투쟁 왜 하죠? 일단은 좀 어이가 없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3특검 다 내주면서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약속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얘네들 어차피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최수진 국힘당 원내 수석 대변인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투쟁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후한무치한 행동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면서 사실은 필리버스터 하기 너무 힘들었겠죠. 저번에 어떤 사람 되게 힘들어했잖아. 네. 계속 그냥 더 하라 그러고. 신동욱이었나요? 신동욱 맞아.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장외에서 대대적 투쟁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래서 나와서 하고 있는 말이 촛불행동 씹기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송원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드디어 협치를 실천하나 보다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들을 말이 전혀 없죠. 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협치를 왜 합니까? 네, 송원석 관련해서는 이 제명 결의안 제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당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사에서 안 봤으면 좋겠고요. 권성동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투표함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넣을 때 가라고 적은 투표지가 본회의장 의석 쪽에 나 가 찍었어요라고 하면서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하남자예요, 하남자. 네, 권성동이 이 선량한 시민인 척하는 마피아죠. 최후 진술 같은 걸 했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모래성처럼 부실한 특검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입니다.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체포동의안 한 분도 빠짐없이 국힘당 의원들도 해달라고 했는데 다 했나요? 아니요, 이거는 국힘당에서 불참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다 나갔고요.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거는 부결이 한 표 나왔어요. 기권 한 표, 무효 2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결 누구냐? 이준석 아니에요, 이준석? 개혁신당도 들어갔으니까. 왜냐면 다음은 자기일 거거든. 그렇죠. 제일 불안한 사람이 지금 이준석이거든요.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권성동은 가를 넣는데 도대체 부가 누구지 했는데 우리끼리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 국힘당 의원들이 표결을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나올 사안인데 표결 자체 가를 던지든 불을 던지든 어떤 걸 던져도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던질 리가 없는데 지금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권성동의 범죄 현황들이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굵직굵직하게 많았는데 지금 제일 확실한 거는 뭐 권성동이 받은 돈 중에는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큰 거 한 장 서포트로 네. 유명했죠. 네. 요게 이제 시작부터 들어가면은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었던 21년 11월 3일에 윤정로 세계일보 부회장이죠.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윤석열 캠프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직단장에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윤영호 그 세계일보도 원래 통일교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가까웠나 봐요.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한테 카톡으로 위촉장 사진을 딱 보냅니다. 네. 그래서 윤영호가 깊게 참여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라고 답을 했고 네. 윤정로가 그래서 윤정로를 통해서 윤영호가 권성동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네. 해서 약속이 잡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실제 어디서 만났죠? 네, 중국집에서 만났죠. 네, 여의도 중식당에서 2022년 1월 5일에 만났었는데 그때가 마침 한학자가 이 정교일치, 통일교와 국정을 어떻게 일치시킬까에 어떤 사람이 그걸 잘 도와줄 대선 후보일까를 점 찍던 와중에 권성동을 통해서 윤석열이 보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치자금 1억 원이 전달이 그걸 통해서 됐는데 윤영호가 만나면서 이런 걸 느꼈대잖아. 대화하면서 많은 신뢰가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윤영호가 조사하고 나오는 날에 그 택배 기사한테 잘못 전화해가지고 권성동이 택배 기사한테 권성동 보좌진이 조사받고 나오시면은 의원님과 통화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요? 그러니까 아니 윤 본부장님하고 하고 저 녹취 택배 파일이- 기사인데요. 죄송합니다. 딱 네, 녹취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신뢰감이 깊었겠어. 그리고 1억 원이 전달됐다라는 거를 녹취와 이런 사진들이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윤영호 부인인 통일교 재정국장이 이 1억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놓은 거를 사진까지 같은 날 찍어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내란당 통일교당이잖아요. 근데 이런 당과 협치 시도를 그래서 왜 하냐. 지금 댓글에서도 김병기 절대 사과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들 분노스러우셨죠. 어제도 저희가 좀 다뤄드렸는데 김병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억울해요? 네, 계속 억울해하고 있고요. 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15일 차이로 여야 합의를 깨는 게 맞냐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격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일 차이가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30일 연장안을 냈던 건데 그 이전에 수사 준비 기간을 안 쓴 게 15일이 있대요, 특검들이. 내란 특검이. 네네. 네. 그래서 그 15일을 추가로 수사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면은 이제 15일 차이 아니냐. 요것 때문에 내가 해온 여야 합의를 깨냐 이렇게 격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30일 연장하려던 것을 15일 차인데 15일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건데 이렇게 협상해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면 우리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당 관계자가 김병기 쪽이랑 얘기했다는 건데 아니
내란당이랑 협상 안 해도 정부 조직법은 통과해요.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려고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180석 넘게 몰아준 건데. 정부조직법은 25일 날 통과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안 같은 게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덧셈 네네. 특검 법안 이게 왜 이거를 협상을 합니까? 컨셉 그만 잡고 정신 차리세요. 지금 김병기한테 속았다, MBC한테 속았다, 홍장원 옆에 붙어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 뭐 김병기 빛의혁명 광장에서 본 적 있냐, 집회 사진 다 뒤지고 있다 이런 지금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제 컨셉 그만 잡아야 됩니다. 억울한 컨셉.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가 시켰다 치더라도 자기가 결국 가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성질을 부리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공개 회의에서도 삐진 척하면서 획 나가버리고 그게 또 다 대서특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당정대 민주당 최고 지도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지금 민주당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주권자 국민들이랑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걸 제일 뼈저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로 지금 드러난 게 김병기입니다. 네, 정신 더 차리셔야 돼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개구멍 얘기가 있네요. 윤석열이 출근하는 거 감추려고 가짜 차를 보냈다라는 게 또 한 차례 보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러면은 어떻게 출근했냐? 출근 2번 할 수는 없으니까 갔다 와야지 다시 갈 수가 있는데 또 그게 안 대역을 되잖아요. 쓸 수는 또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네. 지각 출근을 위해서 정문과 다른 방향으로 차가 진입해서 지하로 연결될 수 있는 개구멍을 공사했다. 대단하다, 대단해. 네, 개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개가 다니는 통로로 나도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라는 걸 인증한 걸 수도 있어요. 개구멍.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만 다녔겠느냐. 네, 지금 건짐이나 천공 이런 사람들도 글로 오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고요. 또 김건희가 집무실까지 만들어놓고 거기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윤석열을 술 퍼먹고 사우나에서 자는 동안 김건희가 열심히 일했을 텐데 그렇죠. 김건희 출근용 입구로 쓰였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뭔가 반입하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거기로. 예를 들어서 소주 한 트럭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그건 공개됐어. 그건 공개됐는데 그거 말고 더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걸로 들어가. 한 트럭까진 공개됐어요. 짝으로 마신다고 해가지고 1톤 트럭이 들어간다 했었잖아. 그러면은 한 트럭이 더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아무튼간 내내 일생을 몰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란 재판도 지금 공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네, 지하로 다니는 게 익숙했던 거죠. 그렇죠. 깜빵 통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하라고 할 때는 술 퍼먹고 안 하더니 직무정지가 되니까 감옥에서 대통령 놀이를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구속된 이후 거의 직후입니다. 1월 31일에 그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 불러들여서 25분간 대통령실 수석회의를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 네.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희구 부속실장 등이고요. 이때 뭐 핸드폰도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거는 뭐 지금 구치소에 있었을 때 상황인데 자기 지금 개 잘 있냐. 아니 근데 제가 구치소를 경험해 본 바가 없으니까 변호사 접견 외에도 이렇게 실장들이 갈 수가 있나요? 원래 일반 접견실에서는 아마 이렇게는 안 됐을 거고 이때 특별 접견을 워낙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장이 이걸 다 봐준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리고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나눈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어쨌든 같이 일한 사람이니까 그것까진 봐줄 수 있어. 어떤 내용들을 오고 갔죠? 네, 실제 이제 복귀를 준비를 하면서 대통령 직무를 받다는 건데요. 직무 정지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신원식한테 미국 쪽에서 계획을 빠르게 잡아서 그때 당시 이제 최상목이었죠. 네. 권한대행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런 보고를 받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통화 추진시켜라. 뭐 이런 대화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실하고 백악관이 직통으로 소통해야 된다. 권한대행이니까 안 되는 거다 해서 안보실이 나서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제 신원식이 이 이후에 2월 6일에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3월에는 방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직무정지된 대통령실에 신원식이 왜 미국을 가서 일을 하냐. 그렇지, 그렇네. 네네. 네,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신원식이 이때 출국하면서는 한미 간 조선업 협력 이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거다. 그래서 마이크 왈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보보좌관을 만날 거다라고 설명하긴 했었습니다. 파면당한 정부가 무슨 미국 조선업, 어떤 조선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또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1월 27일에 이때 당시 또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 뒤에 박선원 의원이 조셉윤이 나섰다라고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1월 27일에 윤석열 구속된 직후죠. 그때 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이라고 하면서 이제 후에는 조셉윤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2월 5일과 8일 사이에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국무회의가 지금 31일 날 진행이 됐던 걸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조셉윤이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했던 말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을 둘 다 빼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들은 자기네들이 복귀할 거라는 거를 명확히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의 단보가 지기현 사법부 조희대 대법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상목 신원식을 통해서 미국이랑 접촉하려고 했고 거리에서는 윤어게인이 싸우고 그리고 미국은 대외적으로 조셉윤을 보내서 윤석열 날려도 괜찮은데 만약에 날릴 거면 이재명도 같이 날려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복귀를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조셉윤이. 이렇게 계속해서 깜빵 정치를 이 안에서 사실은 깜빵 정치가 아니죠. 본인 구명 활동을 했던 거야. 깜빵에서 윤석열은.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는 건데 짜잘짜잘한 네. 소식이 이제 김정환 수행실장과 접견해서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의료는 괜찮은지 물었다고 합니다. 포고령에서는 전공의 개헌법 위반하면 처단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김 실장이 전공의들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죠? 네, 윤석열이 이 상황이 이어지면 겨울에 나이 든 분들이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겨울에 제일 곤란할 사람은 이제 본인이었죠. 겨울에 나이 든 분 너 아니야 너?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접견하면서 아우 나 여기가 아픈데 야 근데 맞다 생각해보니까 전공이 어떻게 되고 있니? 치료 받아야 되는데. 야 지금 우리가 나같이 나이 든 사람 고생해 빨리 오라 그래 계엄도 끝났는데. 당뇨 치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네, 야채 가격 관리를 설 앞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아니야? 구치소에서 술 한잔 하는데 상추값 연어랑 같이 상추 같은 거 나온 거야. 상추 먹다가 문득 든 거지. 야 요즘 채소값은 얼마나 하나 상추가 좀 부실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구라래. 뻥 같아 이거. 뻥도 표준어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겨울에 나이 든 분 전공이랑 이걸 왜 얘기해요? 가격 관리를.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열받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내란 수계고요. 이런 자들을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이런데 국회가 주춤거리고 있어요. 네, 도대체 누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나? 저희가 그거를 이제 봐야 하는데 일단은 특검안 통과 관련해서요. 일단 특검 본안이 통과됐다. 특검안이 원안이 통과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원래 법사위 원안 다시 이제 합의가 결렬됐고 법사위 원안대로 간다고 했었는데 민주당 스스로 타협을 한 안을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타협안이죠. 원안이 아니죠. 네네, 네. 민주당의 후퇴안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는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하기로 했던 것을 판사 재량에 다시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기현이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 안이 사실은 원안이었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였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당 지도부에서 사실 후퇴를 한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중개 의무화가 빠지기도 했고 특검이 마치지 못한 수사를 국수본에 넘겨서 특검이 경찰을 지휘하게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굉장히 이제 약간 이건 아니다 비판을 하면서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거예요. 박주민 의원이랑 같이. 말씀하신 거 이게 진짜 문제고요. 이것도. 그래서 특검 원안 통과 이런 말은 사실 쓰면 안 된다. 후퇴안이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김영진 의원 사실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거의 의원. 처음 들어보는데 뭐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친명계 7인으로 이제 꼽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을 팔아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센데. 이 사람이 이제 나경원 법사위 간사로 임명하는 거 관련해서 네. 말을 했습니다. 국회 운영의 기존 원칙, 불문율 중 하나는 간사는 각 정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거다. 그게 관례인데 이거를 깨면 어떡하냐. 김 씨가 하나 나 씨가 하나 정 씨가 하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럼 송원석 송 씨가 하고 추경호 추 씨가 하고 이준석 이 씨가 하면 차이 없습니까? 그리고 나경원은 법무부 장관한테도 개인 청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법사위 간사가 되면은 그런 그
법 관련 기관들한테 압력을 안 넣겠습니까? 아니 법사위원장 한 명 국힘당에 잘못 줘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원장 지금 정청래 추미애 장군이 열심히 하고 했었잖아요. 하고 있고 간사들도 그럼 거기에 맞게끔 해야죠. 법을 지키고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 적어도 내란을 저지른 사람은 간사를 세우면 안 되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박을 지난 총선 때 다 캤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권력을 잡으면 수박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국민들 명령에 반하는 행동으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박은 계속 잘한다고 국민분들께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영진 의원은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 관련해서도 경찰에게만 권력이 독점되면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간사 관련해서도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얘기한 거고 다 지금 국민들의 명령과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항상 붙는 건 친명계다. 친명계 7인 중 1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김영진 의원을 보고 와 이재명 뜻과 같겠네. 이재명 의중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무 감각을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원 주권,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김영진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건데요. 지금 대놓고 사법 쿠데타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이후에 대법관들이 법원장들이 우리도 의견 낼 거다라고 회의를 갑자기 열어요.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한 문제도 함께 다뤄질 거다. 논의가 심중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네, 그리고 언제부터 개혁 대상들이 이렇게 개혁 관련해서 의견 내는 게 당연시 됐나요? 검찰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대통령에게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임명된 사람들에게 또 임명된 사람들이야, 판사들은. 근데 뭔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말이 또 많아서 안 되는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 지기현 사법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냥 목 내놓고 잘리길 기다려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검찰이랑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보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일보가 사설을 냅니다. 네,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죠? 네,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명확히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를 포함해 어떤 외부 세력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실 전에 저희가 다 얘기했던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자세히 보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조선일보의 행간을 얘기를 하자면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을 독립적으로 재판에서 외압이 있는 거를 방지한다는 독립인 거예요. 국민 위에서 독립기구로 있겠다라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서 재판을 맡기려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다. 지금 조희대가 하는 짓이 이거 아닙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서 재판을 맡기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지금 조희대 사법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 수원지법에서 다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 게 조희대가 하는 짓이에요. 검찰처럼 자꾸 주권자 국민에게서 독립된 집단처럼 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삼권 분립 위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들이 법대로 법을 만드는 기구잖아. 국회는. 국회에서 특별재판부를 법대로 만들겠다는데 왜 이거를 법원장들이 의견을 냅니까?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내란 재판을 제일 잘할 판사를 국회에서 뽑아서 재판을 하겠다는 게 내란특별재판부예요. 중앙일보도 이런 사설을 냈어요.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대통령이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다 들고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 이거를 주최한 사람이 천대엽이라고요? 네, 사법부가 공식 참여하는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비상 상황이라면서 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증언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서 얘기하잖아. 속도 조절, 신중.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속도 조절, 신중 얘기하는 사람들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게 천대엽이고 천대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내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이런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깨고 국회가 법관을 지정하는 등 재판부 구성에 개입할 수 있어서 위헌 소지라는 거야. 근데 이 대법원이 만든 무작위 배당 시스템이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기이한 게 내란 재판은 다 지기현한테 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였죠. 네. 관련 재판들이 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간 겁니다. 네, 그래서 헤드라인이 또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아. 다 형사 11부 수원지법 여기가 맡아요. 어떻게 신기해요. 절대 법관 고위급들도 만질 수 없는 무작위 전산 배당이라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돼요. 이재명 재판, 김혜경 재판, 조국 재판, 윤미향 재판은 다 수원지법이 맡고 다 적폐 판사들이 맡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영장 전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도 수원에서 다 끌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조희대가 원하는 애들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특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도 없다. 특별재판부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 3.15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 5.16 쿠데타 이후 반혁명 행위자 처벌을 명분으로 3차례만 설치됐는데 민주화 이후라는 말은 87년 민주화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거는 87년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 야만적이었다 약간. 특별재판부는 약간 야만적인 거다. 민주화 세대 때는 없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87년 이후에는 내란이 없었어요. 윤석열이 처음이야. 다 내란 때는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요. 네, 이게 동아일보 기사에서 나온 글이던데 이걸 읽어보면은 오히려 내란 특별재판부는 너무 필요합니다. 네. 이런 특별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생기면은 특별재판부가 무조건 계속 생겨왔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청산이 되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대엽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아니죠.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위헌 제청할 거다.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청을 할 거다. 그러면서 겁박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벌써 내란 재판 1심을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더 늦어질 거 있습니까? 사법부가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입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관련해서 김경호 변호사님이 페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네, 조희대 지기현의 위헌 위법 행위를 철저히 도외시하고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주권자 국민의 결단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반대 성명을 하면은 전국 법원장 회의 참석자 모두 헌법의 이름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적으셨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이 무슨 사건 터지면은 12시간 안에 고발장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 연 거 자체가 너는 지금 내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확히 맞는 말이죠. 뭔가 문서 나오거나 뭔가 꿍꿍이가 보이면 바로 고발해 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천대엽, 조희대, 지기현 사법부가 이러면 이럴수록 정말 내란특별재판부는 무조건 필요하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건 3대 특검 특별재판부예요. 더 불안해서. 좋겠죠. 네. 빨리 설치해야 되고 촛불행동이 제시한 안이 있었잖아요. 우리 김재영 PD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국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조희대도 추천을 하고 변협도 추천을 하고 이제 조희대가 최종 임명을 하는 시기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변협과 국힘당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조희대가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또 개기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자 이런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민주당의 안도 불안 요소가 아직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추천하고 임명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수상한 거야. 아니 내란 동조에서 파기 자판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끝내는 파기환송을 했었죠. 네, 어떻게 조희대한테 최종 그걸 맡기죠? 법관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임명하면 위헌 아니다? 뭐 헌법 틀 내에서 하긴 해야겠지만 대법관 지금 다 윤석열이 뽑은 인간들이에요.
임명은 헌법 안에서 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얘기하는 안, 우리 촛불행동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안을 받들고 있죠. 위헌안입니다. 위헌 얘기하는 자들은 지금 다 법기술자예요. 국회에서 하겠다는데 이게 왜 위헌이에요? 법대로 하겠다는데. 그리고 조희대 직위원에 대한 파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안과 함께 이 파면, 조희대 파면안 계속 한번 얘기 나오다가 직위원도 지금 처벌 어떻게 되는지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끝까지 버티고 있죠. 뭐 네.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파면 절차 빨리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촛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때문에 열받은 사람 다 모여라. 김민수 국힘당 때문에 열받은 사람 다 모여라. 한번 대한민국을 휘둘러 봅시다. 157자 촛불 대행진이고요. 9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광화문역 3번 출구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권자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땅의 주인 5천년 역사 많이 지켜 싸워왔네. 그래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산다. 우린 포기를 모른다. 우리 주권자 촛불이다. 무엇을 지켜왔나 불결치는 노원과 바 백두대간 푸른 줄기 깊고 너른 바다. 네, 반갑습니다. 경환적 사고가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너무 끝날 것처럼 마무리 발언을 드려가지고 네, 문경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스튜디오는 처음이실 텐데. 너무 네. 넓어지고 네. 그다음에 사무실 자체가 너무 넓어서 대기실에서 여기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숨찹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한 번씩 좀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내일 집회 얘기하는데 트럼프 인형 화형식 가냐고 이런 얘기가 많네요. 네, 모여 내일 만나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내일 집회 때 뵀으면 좋겠고 경환적 사고 시작하겠습니다. 9월 3일 중국 전승절이 있었잖아요, 연구원님. 네. 네,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날짜가 지금 사실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워낙 중요한 쟁점이어서 저희가 경환적 사고에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뭔가요? 뭐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아시아의 3대 핵 보유국 정상이 만났다. 이 부분을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1번으로. 꼽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시아의 핵 보유국이 북중러 세 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 네, 세 나라가 더 있죠.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에? 캄보디아 아니고? 베트남. 아니고요. 네, 어. 한 번만 더 맞춰볼게요. 인도. 그렇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렇게 세 나라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시아에 들어가는구나. 중동 그렇죠.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중동이 아시아죠. 아, 그렇군요. 서남아시아. 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서남아시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나라도 더 있긴 한데 네. 사실 이 세 나라하고 북중러하고는 똑같은 핵 보유국이라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기보다는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에 편승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인도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데 다극화에도 한 발 걸치고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도 한 발 걸친 양다리 걸친 나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그 인도가 트럼프 말고도 어디냐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랑 푸틴 대통령이랑 같이 악수하는 사진 되게 화제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렇죠. 상하이 협력기구. 거기서 네. 네네네.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는 참석해놓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있는 중국 전승절 행사는 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렇게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이 수위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인도는 자체로 이렇게 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제 북중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완전히 다극 체제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들 이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하고 네. 핵 보유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제사회는 사실 힘으로 좌지우지되는 사회잖아요. 네. 냉정한 사회죠. 네. 근데 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군사력이고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무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 보니까 군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한반도에 전쟁 나면은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15,000발을 북한에 쏟아부어서 초반에 그냥 끝내버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네. 와 뭐 굉장하네요 막 이래요. 근데 토마호크 15,000발의 폭발력하고 북한의
전술 핵미사일 한 발의 폭발력이 맞먹어요. 아, 그만큼 핵이 중요하군요. 핵미사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 네. 보유국과 그 비핵 보유국 사이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 보유국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중요한 핵 보유국 3명이 딱 만났는데 그 만난 자리가 어떤 행사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이 행사의 성격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어떤 전쟁이었냐? 파시즘과 반파시즘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파시즘이라는 게 뭐냐? 파시즘은 쉽게 말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특히 자국 내에서조차 이 이민자들을 학살하고 이런 게 파시즘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그죠.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이제 파시즘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럼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고 놓고 보면 딱 여기에 들어맞는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점령하고 뭐 약탈하고 자원 약탈하고 거기 막 사람들 학살하고 자국 내에서도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한국인들 막 쇠사슬 묶어가지고 추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인종주의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의 파시즘 국가는 미국이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승리가 원래는 반파시즘의 승리고 전승국 중에는 미국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중국 전승절에 미국도 초대를 받아서 가서 같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동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거기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파시즘의 자리에 미국이 그렇죠, 있어버리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중국 전승절에 북중러 정상이 이제 손을 잡고 사실 거기에 26개국 정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진을 보면은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네.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에요. 뭐냐면은 북중러 정상이 나머지 23개국 정상들 앞에 맨 앞에 선두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진이에요. 이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기에 모인 국가들은 사실 미국을 싫어하고 다극화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 나라들의 선두에 북중러가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고 저기에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미국과 미국의 일극 체제에 편승한 뭐 유럽,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부러 빼셨나요? 저 자리에 근데 한국도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있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갔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유일하게 서방 측 참가국으로 한국이 꼽히더라고요. 야, 또 그런 또 쟁점이 사안이 야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바로 옆에 서 있는 걸 굉장히 이제 놀라워했잖아요. 네, 사진 다시 띄워주시면 북한이 이제 다극화 세력 안에서 사실 선두에 저렇게 서려면 어느 정도 비중이 진짜 있구나 이런 걸 처음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굉장히 환대를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저 중국 전승절의 주인공 하면은 북중러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세 나라 중에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인공이었다라고 이렇게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저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악수하면서 쭉 지나가는데 예.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한 발자국 와가지고 악수하는 그 장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되게 특별히 북한을 대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가장 이제 상징적인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영접을 누가 했냐면은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제1서기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정치 문화를 잘 몰라서 중앙서기처 제1서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은 집권당의 원내대표 겸 사무총장이다. 아, 김병기.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별로 안 좋은데 갑자기. 네. 아무튼간, 네,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에선 집권당의 이제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인기도 많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이에요. 네. 정치국 상무위원이면 우리로 치면 이제 집권당의 최고위원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중국 내 서열 5위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판공청 주임. 되게 복잡하죠. 네. 세 개를 겸임을 하고 있는 건데 중앙판공청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 그 중국의 이제 최고위직들이 이렇게 업무를 보는 그 공간이 있어요. 되게 큰 공간인데 그 공간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주임이면은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시진핑의 비서실장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시진핑 최측근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다른 나라 정상이 왔을 때 영접을 직접 나간 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차이치 공산당 중앙 서기처가 이 사람이 딱 두 정상을 만났는데 인도 모디 총리랑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딱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게 이제 본 네.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그날 이제 왔던 여러 정상들과 회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딱 두 나라에 대해서만 회담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나라 정상들과 만난 거는 회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회견이라는 건 그냥 인사차 만난 것 이라는 거고, 회담은 말 그대로 정식으로 뭔가 회의 같은 걸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 두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랑 북한입니다. 중국이. 네. 그럼 예를 들면 윤석열이 바이든이랑 10분 만났다라는 건 회견입니까? 사실 그건 회견이라고 봐야죠. 회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회견이랍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이례적인 건 뭐가 있냐면 네네. 별도의 만찬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주석이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네.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하고는 안 했는데 네. 오로지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만 별도 만찬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특별 대접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비중 있게 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환대를 해준 거예요? 이게 CNN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시진핑 주석은 서방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걸 인정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다극화 세계, 그러니까 미국 중심이 아닌 미국에서 탈피한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북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필수적인 파트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장면이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지금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미국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막 성장을 했는데 여기 이제 가로막힌 게 뭐냐면 미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면 이거 위험하겠는데 생각해서 중국을 봉쇄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미국과 싸워야 되겠는데 미국과 싸우려면 우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직은 중국이 단독으로 미국과 이렇게 막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으니까.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토 성원을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네, 뭐 일본도 모으고 뭐 호주도 모으고 막 그런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우군으로서 가장 듬직한 게 북한이더라라는 거예요. 26개 정상 중에 북한, 러시아 이렇게가 그렇죠. 가장 강력한 우군이고 특별히 또 북한이 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깝기도 하고. 네. 특히나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만 전쟁이거든요. 대만에서 만약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국제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미국,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막 이런 나라들이 막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쿠르스크 전투가 딱 떠오르는 거죠. 러시아.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리니까 러시아가 이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팠는데 북한군이 딱 투입되면서 이게 일거에 정리가 됐다는 그때 거예요. 북한군 파병됐냐 마냐 했는데 북한이 직접 밝혔죠. 우리 그렇죠. 파병했다. 네.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군이 들어가면서 전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순식간에 정리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북한은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저렇게 헌신적으로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전투를 승리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대만에 전쟁 났을 때 진짜 나를 도와줄 나라는 북한이구나. 또 원체 혈맹이기도 했고.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지금 세계가 정말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이 다극화라고 하는 게. 자, 다극화라는 건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는 지금 어느 상황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은 어느 상황인지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를 보통 미국이나 서방 기사들로만 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이 1등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분석해 주신다는 거죠? 네네.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미국이 1등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봐요. 그것도 많이 봐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그 유튜브가 주류 언론을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이제 정확하게 딱 이런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네. 뭐 이런 게 좀 막 깨닫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라고 하면은 주로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딱 보면 되거든요. 여기 상황들이 다들 안 좋습니다. 일단 정치를 놓고 보면 정치가 다들 혼란스러워요. 미국
이제 미국도 정치가 사실 매우 혼란스럽죠. 그렇죠. 충격 사고 나고. 네, 최근에도 뭐 주요 인물이 뭐 네. 총에 맞고 터커 죽는다거나. 칼슨. 네. 그다음에 미국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관세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법원에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리잖아요.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수라장인 거죠. 네. 그다음에 유럽 놓고 보면 프랑스 총리 최근에 또 사퇴했어요. 네, 그리고 프랑스에 지금 시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던데요. 네, 장난 아니에요. 네. 9개월 만에 사퇴한 건데 그 이전 총리는 3개월 만에 사퇴했어요. 아, 대통령 따로 총리 따로인데 대통령은 네. 마크롱이고. 아, 그렇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약간 좀 그 내각제는 아니고 대통령제이긴 한데 좀 네. 약간 거기 그 약간 내각 중간 네, 외교는 되죠.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프랑스가? 그렇죠. 네네네. 근데 원래는 그 프랑스가 이제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네. 다수당에서 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당 사람을 총리로 앉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수당을 앉히는 게 관례였는데 네네. 마크롱이 무리하게 여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네. 여당을 총리로 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발이 극심한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비슷했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네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아수라장이고 뭐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정치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네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금 얼마 전에 총리 퇴진했잖아요. 네네. 퇴진 안 한다더니 퇴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각국의 이제 정치 상황도 혼란스러운데다가 각 나라들이 단결도 안 됩니다. 네. 단결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사실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동맹을 수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국이 반미 국가들, 그다음에 약소 국가들, 미국 말 안 듣는 나라들을 수탈을 했다면 네. 이제는 그런 나라들을 수탈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친구를 먼저 수탈해야지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유럽, 나토,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그 동안에는 동맹이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동맹한테 뜯기고 있는 네, 돈 더 내놔. 동맹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그렇죠.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손 떼고 싶은데 네. 유럽은 안 된다라고 계속 붙들고 있고 이런 지금 이제 떼면 더 망한다. 더 네.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단합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경제 상황도 상당히 좀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인 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과 유럽의 그 장기 국채 금리가 매우 올랐다 그래요. 많이 올랐다 그래요. 뭐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금 뭐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뭔 얘기냐? 국채가 인기가 없어졌다는 거죠. 사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팔려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국채라는 건 정부가 그 책임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건데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정부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가 인기가 없으니까 야 가지고 있어 이 이자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군요. 뭐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사실. 이 국채 그래요? 금리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이 정도 매우 이해도 복잡해요. 알아들은 거죠. 1차적으로는.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네. 네. 매우 알겠습니다. 복잡한 네네네. 문제예요.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 나라의 재정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네. 저러다가 국채 이거 그 보장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 나라 파산하면 나 이거 국채 다 날아가는 건데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국채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국가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국가 네. 돈도 이게 떨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면 네네네. 되죠.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인가 IMF 구제금융 신청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바람에 지금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어요. 네.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연속 그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네. 그런데 올해도 아마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유럽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가 혼란하니까 경제도 어려운 거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치도 혼란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군사 영역으로 봐도 이 미국 일극 체제의 군사력이 매우 지금 취약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줬는데 러시아 하나를 못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아니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조국. 네, 네. 그래서 미국 국방비가 어느 정도냐면은 중국 국방비가 2위거든요. 네. 중국이 2위인데 중국 국방비의 3배가 넘어요. 미국이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3위인데 러시아 국방비의 10배가 넘어요.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게 미국 국방비가 많거든요. 네. 근데 왜 러시아나 중국에 밀리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 들여다 보니까 어떤 비밀이 있냐면 네. 일단 미국 국방비의 대부분은 퇴역 군인들 연금으로 나갑니다. 아 사람한테 많이 가는 거구나. 그것도 퇴역 군인한테. 네, 네. 아. 그 퇴역 군인한테 돈 주는 게 군사력에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기를 사는데 네. 예를 들어서 동급의 비슷한 수준의 무기를 만들 때 러시아 무기보다 미국 무기가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가 10배가 되더라도 사실은 무기 수준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방비가 어마어마하니까 미국의 국방력이 엄청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네, 그렇게 네. 그런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약간 이제 의아한 게 아니 음. 저렇게 미국이 최첨단 무기들을 갖다 줬는데 왜 못 이기지? 그렇지.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 네, 미국 무기가 네. 신통치 않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가 워낙 비싸니까 함부로 못 써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이 전차들이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아 러시아 전차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비밀이 있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을 막 제공을 해줬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이제 위험에 빠지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대전차 미사일을 버리고 아니 버린 게 아니죠. 어. 막 쓴 거예요. 막. 근데 미군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비싼 거 우리도 함부로 못 쓰는 저 비싼 거를 왜냐면 너무 사람이 막 중요하니까 당연히 막 써야지. 예, 자기들은 지금 나라를 뺏길 판이니까 주는 대로 족족 다 써버리는데 그리고 미국- 전차 막 부셔지고 안 그러면 막 그냥 군인만 도망가거나 전차 그냥 냅두고 오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저것들이 저 비싼 거를 아껴 쓰질 않고 너무 막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버틴 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너네 몇 대 줬고 이거 몇 대 줬고 이걸 네. 계속 얘기하는 거군요. 맞아요. 좀 우리도 비싸서 아껴 쓰는 미사일을 저렇게 막 함부로 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극화 진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극화 진영사는 이제 반대로 넘어와서 보면은 네. 일단 정치를 보면 북중러의 정치를 보면 혼란스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국내 언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 나온 거 아세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국내 언론에서 한동안 좀 떠들었어요. 그래서 네. 시진핑이 지금 뭔가 이렇게 내부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날 판이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막 특집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바라는 바를 적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렇죠. 옛날에 그 북한 붕괴론하고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333론처럼. 네, 뻔한 건데 네. 웃긴 건 뭐냐면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시진핑 실각설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 언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열심히 떠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거 어디선가 어느 단체에서 비교를 딱 했던데 네. 뭐 국내 언론들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시진핑 실각설을 막 보도를 했는데 네. 다른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일본의 주요 언론에서는 단 한 건도 다루질 않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열심히 실각설을 떠든 거예요. 국내 언론만.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속마음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중국 정치가 그렇게 막 혼란하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시진핑이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고 지금 마오쩌둥 이래로 최초의 삼연임을 한 그런 지도자인데 여전히 뭐 그 인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지금 푸틴 대통령이 몇 선인지 아세요? 한 5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5선입니다. 네. 한 정확- 18년 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 19년. 네. 고맙습니다. 국제 정치를 잘 아시는군요. 아니에요. 아까 캄보디아 틀렸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오래 집권하면 독재야.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세습 아니야 저거 막 이런 네, 거. 중국도 독재고 러시아도 독재고 북한도 독재고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지도자를 오래 해? 독재야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약간 개념을 우리가 잘 봐야 될게요. 우리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으면 독재처럼 보이는데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그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면 그러면은 민주주의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좋은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한 번 했으니까 국힘당도 한 번 하고 국힘당 한 번 했으니까 민주당도 한 번 하고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그렇죠. 뜻에 반영이 되는 게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원한다. 그럼 계속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그 민주주의인 거지. 그렇죠. 민주당만 계속 집권해? 이건 독재네. 맞아. 이렇게 부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사실 그 나라 그 지도자나 집권 당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지지를 받느냐를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막 야당들이 뭐 더 크고 그다음 국민들 막 지지율이 막 20% 30% 떨어지고 네. 이런데도 계속 집권하고 있다. 그럼 독재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근데-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87% 90% 막 지지율 받을 때 독재야. 어떻게 90%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 그게 국민들 당원들 뜻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국민이 거구나. 많이 지지하면 그게 독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 반대해야지. 독재는 가능하죠. 국민 네. 독재. 그렇죠. 네. 네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나라들은 오래 집권하고 있는 게 정치가 안정된 거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의 단결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단결력이 커지는 건 사실 미국 덕분입니다. 오. 네. 오. 미국이 단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공격을 계속하니까. 네.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의 이제 전략가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간질시켜야 된다, 뭐 중국과 인도를 이간질시켜야 된다, 막 이런 작전들을 많이 짰거든요. 네. 그게 미국이 여유 있을 때는 이간질을 하는 그런 작전들을 막 짤 수 있었는데. EJ.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고난도의 전략을 못 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얘도 공격하고 쟤도 공격하고 다 공격해서 저 사람들이 다 단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하수네. 하수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네. 자기 혼자 고립되는 거. 그렇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인도가 약간 앙숙 같은 나라였는데 네. 미국 덕분에 가까워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도 원래 러시아 전에 소련하고 중국은 되게 그 라이벌 관계, 네.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라이벌 관계였고 되게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실제로 국경에서 분쟁도 하고 막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보다 더 가까운 그렇죠, 그런 이제 그렇죠. 완전히 거의 한 나라처럼 지내는 그런 네.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누구 덕이냐? 미국 덕이다. 네. 라는 고맙다. 땡큐.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뭐 경제 규모로 놓고 봐도 지금 뭐 브릭스라든지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이런 나라 경제가 G7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가 규모는 큰다는 건 이제 인정을 해요. 네네. 뭐 G2 해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뭐 규모가 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저가 노동력에 의거해서 그 정도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거지 실제 질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느냐. 그다음에 미국 제품 베껴서 만들고 뭐 그런 수준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중국이 저희 과학 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어디 EBS인가에서 항상 방송하던데 중국의 그 우수한 학생들은 다 공대를 가는데 네.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은 다 의대 의대를 간다고 가는 이거 거. 뭐 특집 프로그램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과학자가 되는 게 이 청소년들의 최고 선망 직업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게 국가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카이스트도 막 다 가고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국가에서 투자를 해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미국에서 뭐 발명하면 다음 달에 중국에서 똑같은 거 만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중국에서 먼저 개발합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뛰어넘었다 지금. 그렇죠. 뛰어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대러 제재가 막 강하게 네네. 되니까 러시아 경제 망할 거야라고 다 예측을 했는데 네. 아니에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G7 국가들보다 훨씬 높아요. 전쟁 중이었는데도 네, 지금도 전쟁 중이고. 지금도 중인데도. 네네. 물론 이제 전쟁 중이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좀 있습니다. 아. 물가 상승률이 뭐 10%나 돼요. 그럼 와 물가 상승률이 10%면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 20%거든요. 아, 임금이 보장이 되면 괜찮지. 그쵸. 네. 버틸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의 소비가 더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잖아요.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실질 임금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고 북한 같은 경우가 사실 북한은 이제 북한 경제 미스테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오는 게 없어요. 몰라요, 진짜 잘. 데이터가 나오는 게 없어서 뭘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다들 북한 경제가 어렵다. 아직도 네. 뭐 북한은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가난하다. 사나운 네, 이웃이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북한이 진짜 가난한가? 북한을 가서 직접 확인한 적도 없으면서 네. 그냥 선입견이에요. 네. 20년 전, 30년 전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인데 네. 저 보시면 저게 북한이다라고 하면 저 밑에 조선중앙통신 로고만 빼면 저게 북한인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보입니다. 네. 평창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어디 좀 부자 나라의 해안가 네, 같은 네. 거잖아요. 그리고 에이 이거 평양 아니야? 하는데 평양만 그렇게 해놓는 거잖아.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평양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원산이나 네, 원산, 네, 원산 네. 갈마 해양 관광지구라고 해서 새로 개발한 곳인데 네. 그 지금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북한이 부분적으로 계속 개방을 하고 있어. 관광 개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관광객들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 관광객들이 저기 가가지고 와 여기는 뭐 유럽의 무슨 휴양지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네. 경제가 어려우면 저런 걸 안 만들죠. 그리고 북한이 저거 외화 벌려고 만든 거야라고 하는데 저걸로 외화를 막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니 북한 개방한다고 해서 막 관광객이 막 수십만 명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수용할 공간도 없고 그리고 제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북한은 아직도 그 보건 문제 때문에 코로나 문제 여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막 마구잡이로 개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뭐 관광 수입으로 달러 벌려고 저거 한다? 이건 아직 아닌 거고. 네. 악선전이다. 네, 네, 그렇죠. 멀어지게 하려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막 공개하는 사진들을 보면 지방 발전 2010 정책이라고 해서 군 단위도 이제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뭐 농촌 혁명 해가지고 농촌의 고급 주택 단지를 막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평양만 잘 사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북한의 이제 장기 목표거든요. 와, 그거 진짜 중요한 건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이제 북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전문가들 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네. 옛날에는 북한이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만나려고 자꾸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만날 이유가 없다. 아니 대북 제재 뭐 하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북 제재 뭐 이거 안 지키고 있어요. 네, 무력화돼 버렸어요. 대북 제재 지금 10몇 년째인데 사실은 저 20살 때부터 이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혼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뭐 바늘 주사기, 약 이런 것도 다 안 들어갈 정도의 맞아요. 완전 네. 심화됐는데 제재가. 근데 그렇군요. 지금은 사실상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제재가 거의 무력화돼 버렸기 때문에 굳이 대북 제재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핵을 동결할 테니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꾸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북에서도 네. 북한에서도.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극화 진영의 경제 상황이 훨씬 좋네. 뭐 네. 이런 이제 것들이 좀 보이고요. 경제 그다음에 상황은 이제, 군사 부분. 군사 부분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르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1위 천조국 미국이지만 들어가는 돈은 네. 퇴역군인에게. 네. 네. 근데 이제 북중러 군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 전승절에서 중국 열병식이 아주 화제였어요. 무기 네. 전문가들이 지금 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와, 그렇구나. 일단 이름 모를 무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밀떡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네, 진짜 그쵸. 중국, 러시아 무기재들은 진짜 따봉으로 치더라고요. 네. 북한은 뭐 잘 모르니까 볼 수가 그쵸.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사진 이제 하나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저게 이제 무인기들이에요, 저게. 네. 근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게 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왜 4가지 종류죠? 하나 다르고. 저거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자세히 보면은 다 뒤에 달라요. 2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좀 달라요. 밀떡이시군요. 근데 저게 다 스텔스기고 네. 무인기인데 저게 뭐 용도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성능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궁금증을 보고 자아내는군요. 있고. 네네.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온갖 무기들이 막 이번에 쏟아졌어요. 네. 근데 뭐 개도 있단데요. 로봇 개. 네, 로봇개들 이제 뭐 그 육군에서 쓰는 것들이죠. 모릅니까? 어디에 쓰는지? 거기 이제 그 위에 총 들고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로봇 개가 위에 총을 달고 이렇게 쏴요? 그렇죠. 와 대박. 그 로봇개도 있었고 로봇 그 전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전차, 그다음에 네. 뭐 조그만 장갑차 이런 것들을 혼자 다니면서 막 총 쏘고 포 쏘고 그런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사실 AI가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게 아무리 뭐 컴퓨터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돌린다고 해도 저게 아군 적군 잘 식별해야 되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막 자체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지금은 무인기는 사람이 일일이 조종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 안에 사람만 안 탔을 뿐이구나. 네, 그렇죠. 네. 그 멀리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람들이 그 게임 하듯이 직접 조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인기 100대를 굴리려면 군인도 1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기를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은 무인 전차, 무인기, 무인 뭐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하다 보면 하나하나를 사람이 조종을 못 해요. 그럼 결국은 컴퓨터가 다 조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AI가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AI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AI 기술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을 상당히 이제 바짝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딥시크 나와가지고 충격, 딥시크, 그런 네, 충격도 네. 있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40%가 중국산이래요. 와, 미국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중국산. 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중국 없으면 무기를 만드는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네, 거예요. 그만큼 네, 네. 이제 중국의 그 군사력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진 거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볼 수 있고, 북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전승절을 앞두고 전후로 해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게 신형 ICBM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전승절 가기 전에 그렇죠. 무기 공장을 네. 둘러보는 게. 네. 거기서 신형 엔진을 개발을 했고 이게 신형 ICBM에 탑재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화성포 19형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했는데 20형을 또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포 18형도 막 무슨 뭐 최고가 다 붙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 고체가 최고라든지 뭐 바퀴가 최고라든지 막 다 붙었던 것 같은데. 그 다탄두다 뭐 온갖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럼 그것보다 더 뭔가 좋은 게 나온다는 건데 이게 뭘까? 뭘까는 뭐 봐야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십니까? 네, 저는 모르죠. 나온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리고 이 이제 세 나라의 단결력이 그만큼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그 북한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이렇게 피를 나눈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예, 이런 관계고, 중국과 북한은 사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은 있지만 이전에는 중국의 건국에서 북한이 차지한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중국이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국공 내전을 해서 결국 이제 공산당이 이긴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히 지대한 공헌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되게 북한을 고마워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함께 싸웠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네. 북중러가 사실은 다 혈맹 관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만약 군사력을 합친다. 그러면 무섭겠네요. 이게 엄청난 파급력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에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냐 마냐 막 이런 분위기를 띄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 북중러가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이 이러면은 이게 엄청난 이제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미국은 막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의 군대. 네, 근데 네, 북중러 너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언론들과 미국도 실제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문제죠, 그것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군대를. 어떤 목적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연구원님? 그래서 뭐 댓글도 보니까 뭐 이제 브릭스 가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척지는 거냐? 네. 근데 미국하고 척지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미국, 일본하고 막 단교하고 뭐 기분은 좋죠. 적절히 수위 조절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의 모습은 사실상 미국, 일본에 너무 편중돼 있는 그런 외교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러시아가 북한하고 달리 중국, 러시아는 한국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이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관광객도 진짜 많이 오고 러시아도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근데 뭐 중국 관광객 명동에서 막 관광객 나가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시위나 하고 현중 있고. 시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모디 총리처럼 이제 하자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선을 좀 그으면서 그런 당장 모습들이. 다극화에 전적으로 붙기 어려우면 네네네. 양다리라도 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좋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이런 말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전승절 돌아보는 시간 가졌었고요. 거기에 다극화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40분에 경안적 사고도 방송이 매주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내일 집회 때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